독입니다. 상궁, 이 음식에 독이 들었소이다. 새벽 4시, 조선 궁궐 깊숙한 곳, 수라간의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이 말을 내뱉은 이는 30년 경력의 수라간 최고 상궁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린 은수저는 검게 변색되어 있었고 방금 올리려던 수라상 위에 음식 하나가 문제였습니다. 주변 나인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만약 이 음식이 그대로 대전으로 올라갔다면 왕의 목숨이 위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수라간에 관련된 모든 이들은 영모죄로 목숨을 잃었을 것입니다.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곳. 생명과 죽음이 한 끼 식사로 갈리는 곳. 그곳이 바로 조선 궁궐의 수라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조선시대 왕이 하루에 몇 끼를 드셨는지 아시나요? 왕의 식사 한 끼를 준비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었는지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조선왕조실록을 살펴보면 궁궐 음식과 관련된 기록이 놀랍도록 상세하게 남아 있습니다. 단순한 식단 기록이 아닙니다. 한 끼 식사 뒤에 숨겨진 권력 다툼, 생존의 전략, 그리고 목숨을 건 충성의 이야기들이 빼곡합니다. 왕의 수라상에 오르는 음식 하나하나는 단순한 요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치였고 생존이었으며 때로는 음모이기도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가 흔히 아는 화려한 궁중 음식의 이미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우리는 그 숨겨진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조선 궁궐 수라간의 진짜 모습은 무엇이었을까요? 왜 수라간 상궁들은 매일 아침 목숨을 걸어야 했을까요? 그리고 왕의 식사 한 끼가 어떻게 한 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7가지 장면을 통해 아무도 말하지 않았던 조선 궁궐 수라간의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은 조선시대 궁궐을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보게 되실 것입니다. 조선 궁궐의 하루는 새벽 2시에 시작되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수라간의 하루가 그때 시작되었습니다. 일반 백성들이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을 시간, 궁궐 한편의 수라간에서는 이미 불이 켜지고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왕의 조수라, 즉 아침 식사는 새벽 6시에 올려야 했습니다. 그 4시간 동안 수라간은 전쟁터처럼 긴장된 공간으로 변했습니다. 승정원일기는 이 시간대의 수라간 풍경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라간 나인들은 인시 새벽 3-5시 전에 모두 집합하여 각자의 소임을 다하되 한치의 실수도 없어야 하니라. 이 기록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수라간에서의 실수는 곧 목숨과 직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왕의 식사 준비는 단순한 요리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정밀한 의식이었습니다. 수라간 최고 상궁의 지휘 아래 20명이 넘는 나인들이 각자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해야 했습니다. 재료를 다루는 이, 불을 관리하는 이, 그릇을 준비하는 이, 맛을 보는 이, 독을 검사하는 이. 각각의 역할은 생명을 건 책임이었습니다. 당시 궁궐에서는 음식에 독이 들어갈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었습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실제로 음식을 통한 암살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1623년 인조 반정 이후 궁궐 내부의 긴장은 극에 달했습니다. 왕을 지지하는 세력과 반대하는 세력 사이의 갈등이 첨예했고 그 긴장은
왕의 식사에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수라간 상궁들은 매 끼니마다 은수저로 음식을 먼저 검사했습니다. 은이 독과 반응하여 변색된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비록 과학적으로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당시로서는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단계가 있었습니다. 바로 감선이라는 과정이었습니다. 감선은 왕의 음식을 먼저 맛보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수라간 최고 상궁이나 지정된 상궁이 직접 한 숟가락씩 모든 음식을 얕보고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후에야 비로소 왕의 수라상이 올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만약 독이 들어 있었다면 감선을 한 상궁이 먼저 목숨을 잃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라간 상궁들이 매일 아침 목숨을 거는 이유였습니다. 영조 시대의 기록을 보면 한 상궁이 감선 중 쓰러진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독은 아니었고 급성 배탈이었지만 그 사건 이후 수라간 전체가 엄청난 조사를 받았고 여러 명이 파직되었습니다. 왕의 안전은 곧 나라의 안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수라간에서 일하는 것은 영광이면서 동시에 끊임없는 두려움이었습니다. 한 번의 실수로 자신은 물론 가족 전체가 화를 입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수라간 상궁의 자리는 궁녀들 사이에서 최고의 지위로 여겨졌습니다. 왕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한다는 것, 그리고 왕실의 가장 은밀한 정보를 다룬다는 것은 엄청난 권력이기도 했습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남기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조선시대 궁궐의 화려함 뒤에는 목숨을 건 사람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궁중 음식의 아름다움은 사실 수많은 이들의 긴장과 두려움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새벽 2시부터 시작되는 수라간의 하루는 단순한 요리 준비가 아니라 왕을 지키기 위한 생존의 전쟁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조선 궁궐의 음식 문화가 단순히 화려한 전통이 아니라 치열한 생존의 기록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먹는 한 끼 식사도 누군가의 노력과 정성이 담긴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비슷한 의미를 갖습니다. 왕의 수라상은 일반 백성들의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조선시대 신분제 사회에서 음식의 차림수는 곧 지위를 나타냈습니다. 일반 양반가는 9첩 반상, 고위 관료는 11첩까지 허용되었지만 오직 왕만이 12첩 반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왕의 실제 식사는 12첩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왕 조실록과 원행을묘정리 이계 등의 기록을 종합해보면 왕의 수라상에는 평균 30가지에서 50가지 이상의 음식이 올랐습니다. 12첩 반상은 공식적인 최소 기준일 뿐이었고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음식이 준비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음식이 필요했을까요? 단순히 왕이 많이 먹기 위해서는 아니었습니다. 수라상의 모든 음식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승정원일기 숙종 28년 1702년 기록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수라에는 반드시 각 지방의 진상품이 포함되어야 하니 이는 온 나라가 한마음으로 임금을 받드는 뜻이니라. 이 기록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왕의 식사는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정치적 메시지였습니다. 전국 8도에서 올라오는 진상품들이 왕의 수라상에 오른다는 것은 각 지방이 왕권을 인정하고 충성을 바친다는 상징이었습니다. 경상도에서 올라온 생선, 전라도에서 온 곡물, 평안도에서 온 버섯, 강원도에서 온 산나물. 수라상 위의 각 음식은
조선 팔도를 대표했고 왕은 그것을 먹음으로써 온 나라를 품는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독살 방지였습니다. 30-50가지의 음식이 올라온다는 것은 어느 음식에 독이 들었는지 예측하기 어렵게 만드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왕은 실제로 모든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궁중발기의 기록을 보면 왕은 보통 3-5가지 정도의 음식만 직접 드셨고 나머지는 맛만 보거나 거의 손대지 않았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을지는 당일 왕의 선택에 달려 있었고 이 예측 불가능성이 바로 안전장치였습니다. 또한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왕의 수라는 항상 2벌이 준비되었습니다. 똑같은 음식이 2상 올라왔고 왕은 그중 하나를 선택했습니다. 이건 역시 독살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만약 특정 음식에 독을 타려는 시도가 있었다 해도 어느 상을 왕이 선택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계획 자체가 무산되었습니다. 정조 시대의 기록을 보면 더욱 흥미로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정조는 신하들과의 정치적 갈등이 심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 사도세자의 죽음에 관여한 세력들을 견제해야 했고 항상 암살 위협에 시달렸습니다. 정조는 수라상의 구성을 자주 바꾸도록 명령했습니다. 정조실록 정조 18년 1794년 기록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수라의 구성은 일정하지 않게 하여 예측할 수 없게 하라. 이 명령은 왕 자신의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수라상의 구성이 매번 달라지면 누군가 독을 타려 해도 어느 음식에 타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또한 정조는 수라간 인원을 자주 교체했습니다. 특정 상궁이나 나인이 오래 수라간에 머물면 외부 세력과 결탁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정조 12년 1788년에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수라간 나인 한 명이 외부 인물과 은밀히 접촉한 사실이 발각되었습니다. 다행히 독살 계획은 아니었지만 정조는 수라간 전체를 대대적으로 개편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수라간의 보안은 더욱 강화되었고 나인들의 외부 접촉은 거의 불가능해졌습니다. 왕의 수라상은 음식이 아니라 권력의 상징이었고 생존의 도구였으며 정치의 무대였습니다. 12첩 반상이라는 형식 뒤에는 왕권 유지와 생존을 위한 치밀한 전략이 숨어 있었습니다. 수라상의 모든 음식은 각 지방의 충성을 상징했고 동시에 예측 불가능성을 통해 왕의 안전을 지키는 장치였습니다. 조선시대 왕은 단순히 좋은 음식을 먹는 특권을 누린 것이 아니라 매 끼니마다 생존을 위해 긴장해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한 끼 식사의 자유와 안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 역사를 통해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수라간에서 일하는 나인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궁녀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평민 가정의 딸에게는 신분 상승의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수라간 나인이 되는 것은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궁중발기와 승정원일기의 기록을 종합하면 수라간 나인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 10년 이상의 궁궐 경험이 필요했습니다. 일반 궁녀로 입궐한 후 각종 소임을 수행하며 능력을 인정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완벽한 신원 조사였습니다. 수라간 나인의 집안은 3대가 깨끗해야 했습니다. 영모나 반역과 관련된 집안, 천민 신분이 섞인 집안, 심지어 병을 앓은 가족이 있는 집안도 배제되었습니다.
영조 시대의 기록을 보면 한 나인이 수라간 발탁 직전에 탈락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녀의 외조부가 30년 전 모반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본인은 전혀 알지 못했던 먼 과거의 일이었지만 수라간의 기준은 철저했습니다. 수라간에 입문한 나인들은 평생을 그곳에서 보냈습니다. 조선시대 궁녀는 결혼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수라간 나인은 더욱 엄격하게 외부와의 접촉이 통제되었습니다. 궁궐지의 기록에는 수라간 나인들의 일과가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새벽 2시 기상, 세면 후 즉시 수라간 집합. 조수라 준비 후 왕이 식사를 마칠 때까지 대기. 주수라 점심 준비를 위해 다시 작업 시작. 석수라 저녁 준비까지 마치면 밤 10시가 넘었습니다. 하루 20시간 이상을 수라간에서 보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주어진 보상은 무엇이었을까요? 수라간 최고 상궁은 정삼품 당상의 지위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당시 남성 고위 관료와 동등한 위치였습니다. 실제로 수라간 최고 상궁은 궁궐 내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왕의 식사를 책임지는 사람은 곧 왕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영조의 수라간 상궁이었던 김상궁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녀는 40년 동안 수라간에서 일하며 영조의 건강을 지켰습니다. 영조는 83세까지 장수한 조선의 왕 중 한 명인데 이것은 수라간의 철저한 관리 덕분이기도 했습니다. 김상궁은 영조가 좋아하는 음식과 싫어하는 음식, 그리고 몸 상태에 따라 필요한 음식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영조 51년 1775년 겨울, 영조가 감기로 고생할 때의 기록이 있습니다. 김상궁은 평소와 다른 수라를 준비했습니다. 따뜻한 죽과 몸을 데우는 생강차, 그리고 소화가 잘 되는 해물탕을 올렸습니다. 영조는 그 세심함에 감동하여 김상궁에게 특별한 상을 내렸습니다. 이 일화는 수라간 나인들이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라 왕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진에 가까운 역할을 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모든 수라간 나인의 삶이 성공적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승정원일기 숙종시대 기록에는 가슴 아픈 사건이 나옵니다. 한 젊은 나인이 수라 준비 중 실수로 그릇을 깨뜨렸습니다. 그것은 왕의 수라상에 올라갈 귀한 청아백자 그릇이었습니다. 그 나인은 즉시 파직되었고 그녀의 가족들도 연좌제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기록은 그 이후 그녀가 어떻게 되었는지 전하지 않지만 궁에서 쫓겨난 궁녀의 삶이 순탄하지 않았을 것은 분명합니다. 수라간 나인들은 영광과 두려움 사이에서 평생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가족을 포기하고 사랑을 포기하고 자신의 삶을 포기한 채 오직 왕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 헌신 위에 조선 왕실의 위엄이 유지되었고 왕들은 안전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수라간 나인들의 삶은 우리에게 묵묵한 헌신의 의미를 일깨워줍니다. 역사의 중심에는 항상 화려한 왕과 영웅들이 서 있지만 그 뒤에는 이름 없이 자신을 바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수라간 나인들은 평생을 왕실을 위해 살았고 그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조선 왕조가 500년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숨은 헌신들,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왕의 수라상에 오르는 식재료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조선시대에는
진상제도라는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전국 8도의 각 지방에서 그 지역 특산물을 정기적으로 궁궐에 바치는 제도였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지방이 중앙에 충성을 표하는 의미였지만 실상은 백성들에게 큰 부담이었습니다. 조선왕 조실록 세종시대 기록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진상의 폐단이 심하여 백성들이 고통을 호소하니 이를 개선하라. 세종대왕조차 진상제도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개선을 시도했지만 제도 자체를 없앨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실의 권위와 지방 통제가 이 제도를 통해 유지되었기 때문입니다. 왕의 수라상에 오르는 식재료는 평범한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경상도 울산에서는 신선한 전복과 미역이 올라왔습니다. 문제는 울산에서 한양까지의 거리였습니다. 조선시대 교통수단으로 최소 10일이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전복과 미역이 신선함을 유지하려면 특별한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바닷물이 담긴 큰 항아리에 전복을 넣고 역졸들이 말을 타고 밤낮 없이 달렸습니다. 중간에 물을 갈아주고 전복이 죽지 않도록 계속 관리해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동원된 인력은 적어도 20-30명이었고 비용은 백성들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전라도에서는 왕이 좋아하는 특별한 쌀이 진상되었습니다. 승정원일기 영조시대 기록을 보면 영조는 나주의 특정 지역에서 나는 쌀만을 고집했습니다. 그 쌀은 일반 쌀보다 3배 비쌌고 재배 면적도 제한적이었습니다. 나주 지역 백성들은 자신들이 먹을 쌀을 줄여가며 왕실에 진상할 쌀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만약 진상 물품의 품질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해당 지역 수령이 파직되거나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 책임은 결국 백성들에게 돌아왔습니다. 더 많은 세금, 더 많은 노역, 더 큰 부담으로 이어졌습니다. 정조시대의 한 사건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강원도 평창에서 올린 송이버섯의 품질이 좋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정조실록 정조 14년 1790년 기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강원감사를 문책하고 평창 지역의 진상 체계를 다시 점검하라. 그 결과 평창 지역 백성들은 이전보다 2배 많은 송이버섯을 채취해야 했습니다.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목숨을 걸고 송이를 찾아야 했고 그 과정에서 다치거나 조난당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진상제도의 또 다른 문제는 계절과 상관없이 특정 식재료를 요구했다는 점입니다. 겨울철에도 신선한 생선을 요구하고 여름철에도 특정 산채를 요구했습니다. 계절에 맞지 않는 식재료를 구하기 위해 백성들은 엄청난 노력과 비용을 들여야 했습니다. 비변사 등록 숙종시대 기록을 보면 이런 탄원이 나옵니다. 백성들이 진상의 부담으로 논밭을 팔고 집을 팔아도 감당하지 못하니 제발 줄여주소서. 하지만 진상제도는 계속되었습니다. 왕실의 권위가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백성들의 고통은 계속 외면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왕이 백성의 고통을 무시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정조는 진상제도의 문제를 인식하고 개혁을 시도했습니다. 그는 불필요한 진상 품목을 줄이고 대신 세금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궁궐 내부의 음식 낭비를 줄이기 위해 수라상의 구성을 간소화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조의 개혁은 그가 사망하면서 중단되었습니다. 이후 순조, 헌종 시대로 가면서 진상제도는 오히려 더 강화되었습니다. 조선 말기로 갈수록
왕실의 권위는 약해졌지만 백성들의 부담은 더 커졌습니다. 이 모순이 결국 조선 왕조의 몰락을 가속화한 요인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왕의 화려한 수라상 뒤에는 백성들의 눈물과 고통이 숨어 있었습니다. 진상제도는 왕실의 권위를 유지하기 위한 시스템이었지만 동시에 백성들에게 큰 부담을 지웠던 불합리한 제도였습니다. 역사는 권력자의 영광만이 아니라 그 그늘에 가려진 사람들의 희생도 함께 기억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공평한 사회는 과거의 이런 불합리를 극복하고자 했던 노력의 결과입니다. 왕이 식사를 하는 순간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우리는 흔히 왕이 화려한 상 앞에 앉아 편안하게 식사하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하지만 실제는 전혀 달랐습니다. 궁중발기의 기록을 보면 왕의 식사 시간은 하나의 엄숙한 의식이었습니다. 조수라 아침 식사는 새벽 6시, 주수라 점심 식사는 정오, 석수라 저녁 식사는 저녁 6시. 이 시간은 철저히 지켜졌고 왕조차 함부로 바꿀 수 없었습니다. 왕이 식사를 시작하면 주변은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수라간 상궁 1명과 내관 1명만이 왕 곁에서 시중을 들었고 그 외의 모든 사람은 일정 거리 밖에서 대기해야 했습니다. 영조실록 영조 33년 1757년 기록에는 이런 일화가 나옵니다. 한 신하가 급한 보고가 있어 왕의 식사 시간에 대전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내관이 이를 막았고 신하는 왕의 식사가 끝날 때까지 밖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나중에 영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라 드시는 시간은 국사보다 중요하다. 왕의 건강이 흔들리면 나라 전체가 흔들리기 때문이다. 이 말은 왕의 식사가 단순한 개인적 시간이 아니라 국가적 중요성을 가진 행위였음을 보여줍니다. 왕의 식사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평균 15분에서 20분 정도였습니다. 30가지가 넘는 음식이 올라왔지만 왕은 그중 몇 가지만 먹었습니다. 각 음식을 한두 숟가락씩 맛본 후 다음 음식으로 넘어가는 방식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식사를 마쳤을까요? 첫째, 안전 때문이었습니다. 식사 시간이 길어질수록 위험에 노출되는 시간도 길어졌습니다. 둘째, 위험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왕이 음식을 탐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왕의 품격을 떨어뜨린다고 여겨졌습니다. 셋째, 건강 관리 때문이었습니다. 과식은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조선시대 의원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왕은 적당량만 섭취하고 식사를 마쳤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음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승정원일기의 기록에 따르면 왕이 드신 수라상의 남은 음식은 수라 분배 시스템을 통해 처리되었습니다. 먼저 수라간 최고 상궁이 맛을 보고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 왕의 곁에서 시중 들었던 내관과 상궁들이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음식은 궁궐 내 다른 상궁과 나인들에게 분배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음식 분배가 아니라 하나의 은전이었습니다. 왕이 드신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왕의 은혜를 받는다는 의미였고 궁녀들 사이에서는 큰 영광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엄격한 규칙이 있었습니다. 왕이 손을 댄 음식과 손대지 않은 음식은 철저히 구분되었습니다. 왕이 직접 드신 음식은 최고 서열의 상궁들에게만 분배되었고 손대지 않은 음식은 일반 궁녀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이 분배 시스템 자체가 궁궐 내 위계 질서를 강화하는 도구였습니다.
정조 시대의 한 기록을 보면 흥미로운 장면이 나옵니다. 정조는 평소 검소한 식사를 추구했습니다. 그는 수라상의 음식 수를 줄이고 화려한 장식을 없애라고 명령했습니다. 정조실록 정조 20년 1796년 기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과도한 수라는 백성의 고혈이니 검소함으로 모범을 보이겠다. 정조의 이런 태도는 수라간 상궁들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전통적으로 화려한 수라상은 왕의 권위를 상징했는데 왕 스스로 그것을 거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조는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는 상황에서 왕이 사치스럽게 먹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조의 검소한 식사는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정조가 사망한 후 수라상은 다시 화려해졌습니다. 순조와 헌종 시대로 가면서 왕실의 식사는 오히려 더 사치스러워졌고 이것은 백성들의 원망을 샀습니다. 조선 말기 밀란의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왕실과 양반들의 사치였습니다. 왕의 식사 시간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권력의 의식이었고 국가 운영의 한 부분이었으며 때로는 민심과 직결된 정치적 행위였습니다. 왕의 식사 시간은 침묵과 긴장 속에서 진행된 엄숙한 의식이었습니다. 그 짧은 15분이 왕의 건강, 국가의 안전, 그리고 권력의 위험을 동시에 결정했습니다. 정조처럼 검소함으로 백성에게 모범을 보이려 한 왕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경우 화려함과 사치가 왕실의 권위를 상징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자유롭게 음식을 선택하고 편안하게 식사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 역사를 통해 깨닫게 됩니다. 왕의 식사는 항상 안전했을까요? 슬프게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조선시대 왕들은 수많은 암살 위협에 시달렸고 그중 가장 은밀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독살이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을 살펴보면 실제 독살 시도나 의심 사례가 여러 차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사건은 인조 시대의 일입니다. 1624년 이괄의 난이 일어났을 때 반란군이 궁궐을 습격했습니다. 인조는 급히 공주로 피난을 갔지만 반란군은 궁궐 수라간을 장악했습니다. 인조실록 인조 2년 1624년 기록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반란군이 수라간에 들어가 모든 식재료를 불태우고 우물에 독을 풀었다. 다행히 인조는 궁을 떠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를 입지 않았지만 이 사건은 수라간이 얼마나 중요한 표적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반란이 진압된 후 인조는 수라간의 보안을 대대적으로 강화했습니다. 수라간 출입은 더욱 엄격하게 통제되었고 모든 식재료는 삼중 검사를 거쳐야 했습니다. 또 다른 사건은 경종 시대에 일어났습니다. 경종은 건강이 좋지 않은 왕이었고 주변에서는 그의 이복 동생인 연인군후일의 영조이 왕위를 노리고 있다는 의심이 있었습니다. 경종실록 경종 4년 1724년 기록을 보면 경종이 갑자기 심한 복통을 호소한 사건이 나옵니다. 의원들이 급히 치료에 나섰지만 경종의 상태는 악화되었고 결국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독살을 의심했습니다. 특히 경종이 먹은 생게장이 문제가 있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하지만 공식 기록에는 단지 병으로 승하하셨다고만 적혀 있습니다. 진실은 지금도 논란의 대상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당시 수라간을 둘러싼 권력 다툼이 얼마나 치열했는지를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독살 시도는 항상 음식을 통해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그릇에 독을 발랐거나 수저에 미세한 독을 묻히는 방법도 사용되었습니다. 승정원일기 숙종시대 기록에는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한 내관이 수라상에 올릴 은수저를 몰래 빼돌려 외부 인물에게 전달하려다 발각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그 은수저에는 미세한 독이 발라져 있었고 배후에는 특정 정치 세력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수라간 내관 여러 명이 처형되었고 관련된 정치 세력도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숙종은 이 사건 이후 수라상에 오르는 모든 그릇과 수저를 매번 새 것으로 교체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그릇을 보관하는 창고에도 경비를 배치하여 외부인의 접근을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수라간을 둘러싼 음모는 단순히 왕을 해치려는 시도만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권력을 잡기 위한 치밀한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연산군 시대의 기록을 보면 연산군의 신임을 받던 한 내관이 수라간을 장악하려 했던 사건이 나옵니다. 그는 수라간 상궁들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어 왕이 먹는 음식에 은밀히 특정 약재를 섞었습니다. 그 약재는 독이 아니라 왕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연산군은 그 음식을 먹은 후 기분이 좋아졌고 그 내관에게 더 큰 신임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수라간은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곳이 아니라 권력 투쟁의 핵심 무대였습니다. 정조는 이런 위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 죽는 것을 목격한 왕이었습니다. 정조는 늘 암살 위협에 시달렸고 수라간의 안전에 특별히 신경을 썼습니다. 정조실록 정조 15년 1791년 기록을 보면 정조는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수라간의 모든 인원은 매달 바뀌어야 하며 동일 인물이 3개월 이상 수라간에 머무는 것을 금한다. 이것은 특정 인물이 수라간에서 권력을 쌓고 음모를 꾸미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또한 정조는 수라간 외에 비밀 수라간을 따로 운영했습니다. 궁궐 내 은밀한 장소에 소규모 주방을 만들고 신뢰할 수 있는 소수의 상궁만 그곳에 출입하게 했습니다. 정조는 때때로 공식 수라상 대신 비밀 수라간의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런 이중 시스템으로 자신의 안전을 지켰던 것입니다. 조선 말기로 갈수록 수라간의 보안은 더욱 강화되었지만 역설적으로 왕권은 약해졌습니다. 왕이 음식조차 자유롭게 먹지 못하는 상황은 왕권의 불안정함을 상징했습니다. 수라간은 왕의 생명을 지키는 곳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위험한 음모가 꾸며지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독살 시도, 권력 다툼, 정치적 음모가 수라간을 중심으로 벌어졌고 왕들은 매 끼니마다 생존을 걱정해야 했습니다. 역사는 권력의 화려함 뒤에 항상 음모와 배신이 도사리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우리가 안전하게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 누군가의 음모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자유인지 깨닫게 됩니다. 조선 궁궐의 수라간은 사라졌지만 그 유산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대 한국 음식 문화의 많은 부분이 조선 궁중 음식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비빔밥, 잡채, 구절판, 신선로 등은 모두 궁중 음식에서 유래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요리법만 전해진 것이 아닙니다. 조선 궁중 음식의 철학과 정신이 오늘날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첫째, 균형의 미학입니다. 궁중 음식은 오방색청, 적, 황, 백, 흑을 기본으로 했습니다. 5가지 색깔은 각각 오행목, 화, 토, 금, 수를 상징했고 몸의 오장간, 심장, 비장, 폐, 신장과 연결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미적 추구가 아니라 건강과 조화를 중시하는 철학이었습니다. 오늘날 한식이 건강식으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균형의 원리입니다. 둘째, 계절성의 존중입니다. 궁중 음식은 반드시 제철 식재료를 사용했습니다. 봄에는 봄나물, 여름에는 시원한 국물, 가을에는 버섯과 곡물, 겨울에는 따뜻한 찌개. 자연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그에 맞춰 식단을 구성하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로컬 푸드, 제철 음식 운동과 일맥상통합니다. 셋째, 발효의 기술입니다. 조선 궁중에서는 다양한 장류 간장, 된장, 고추장과 김치류가 발전했습니다. 특히 궁중 김치는 지역마다 다른 특색을 가진 수십 종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김치가 세계적인 발효식품으로 인정받는 것은 조선시대 궁중의 발효 기술이 민간으로 전파된 결과입니다. 넷째, 정성의 가치입니다. 궁중 음식은 빠르게 만들 수 없었습니다. 하나하나 손으로 정성껏 준비하고 긴 시간 정성을 들여 조리했습니다. 이런 슬로우 푸드 정신은 오늘날 패스트푸드 시대에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궁중 음식의 전통은 어떻게 오늘날까지 전해졌을까요? 조선이 멸망하고 궁궐이 문을 닫으면서 수락한 상궁들은 궁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자신들이 배운 요리법을 민간에 전했습니다. 특히 마지막 수락한 상궁이었던 한이순 상궁의 이야기가 유명합니다. 그녀는 궁을 떠난 후에도 궁중 음식의 전통을 지키려 애썼습니다. 1950-60년대 한이순 상궁은 궁중 음식 연구가 황해성을 만나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레시피를 전수했습니다. 황해성은 그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조선 왕조 궁중 음식이라는 책으로 출간했습니다. 이 책은 오늘날 궁중 음식 연구의 기초 자료가 되었습니다. 또한 한이순 상궁의 제자들이 궁중 음식을 전문으로 하는 식당을 열면서 일반 사람들도 궁중 음식을 맛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한국에는 궁중 음식 전문 식당들이 있고 전통을 계승한 요리사들이 그 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는 궁중 음식이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 중요 무형문화재 제38호 조선왕조 궁중 음식은 국가가 보호하고 전승하는 귀중한 문화유산이 되었습니다. 궁중 음식의 기능 보유자들은 젊은 세대에게 전통을 가르치고 궁중 음식의 가치를 알리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궁중 음식을 단순히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요리로만 이해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궁중 음식 뒤에는 백성들의 고통, 수락한 나인들의 헌신 그리고 왕들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궁중 음식의 진정한 의미는 화려함이 아니라 그것을 만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이들이 노력하고 희생했는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한식을 세계에 알릴 때 단순히 맛있는 음식으로만 소개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철학, 정신 그리고 역사를 함께 전해야 합니다. 균형, 계절성, 발효, 정성. 이 4가지 가치는 조선 궁중 음식이 오늘날 우리에게 남긴 가장 소중한 유산입니다.
그리고 그 유산은 단순히 과거의 것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위한 지혜입니다.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생각하는 음식, 정성이 담긴 한 끼. 조선 궁중 음식의 정신은 오늘날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방향을 제시합니다. 조선 궁중 음식은 단순한 요리가 아니라 하나의 철학이었고 문화였으며 역사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먹는 한식 속에는 조선시대 수락안에서 목숨을 걸고 일했던 사람들의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화려함 뒤에 숨겨진 희생을 기억하고 전통 속에 담긴 지혜를 현대에 되살리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균형, 계절성, 발효, 정성이라는 네 가지 가치는 조선 궁중 음식이 오늘날 우리에게 남긴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묶는 통합 메시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조선 궁궐 수락안의 7가지 장면을 통해 화려함 뒤에 숨겨진 진실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새벽 2시에 시작되는 수락안의 하루 12첩 반상 위에 담긴 정치적 의미, 평생을 바친 수락안 나인들의 헌신, 전국에서 모인 진상품과 백성들의 고통, 침묵 속에 진행된 왕의 식사 시간, 수락안을 둘러싼 음모와 권력 다툼, 그리고 오늘날까지 이어진 궁중 음식의 유산. 이 7가지 이야기는 각각 독립된 사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의 진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역사의 화려함 뒤에는 항상 이름 없는 이들의 희생이 있었고 그 희생 위에 권력이 유지되었다. 승정원일기와 조선왕조실록의 기록들은 한결같이 이 사실을 증언합니다. 왕의 한 끼 식사는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낸 결과물이었습니다. 수락안 상궁들은 매일 아침 독을 검사하며 자신의 생명을 걸었고 백성들은 진상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의 몫을 줄였으며 왕조차 매 끼니마다 암살의 두려움 속에서 식사를 해야 했습니다. 이 모든 긴장과 희생이 조선 왕조 500년을 지탱한 힘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에 속지 말고 그 뒤에 숨은 진실을 들여다보는 지혜입니다. 둘째, 이름 없이 헌신한 사람들을 기억하고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셋째, 과거의 불합리를 반복하지 않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책임감입니다. 조선 궁중 음식의 전통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지만 그 이면에 있었던 고통과 불합리는 되풀이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전통의 가치를 계승하되 그 안에 있었던 차별과 희생은 극복해야 합니다. 균형, 계절성, 발효, 정성이라는 궁중 음식의 4가지 정신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소수의 특권이 아니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보편적 가치가 되어야 합니다. 조선 수락안의 역사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오늘 무엇을 먹었고 그 음식 뒤에 누구의 노력이 있었는가? 당신이 누리는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많은 이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인가? 당신은 그 희생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 바로 역사를 배우는 진정한 의미입니다. 조선 궁궐 수락안의 비밀은 이제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진실을 알았고 이제 그 진실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조선 궁궐 음식 문화와 수락안에 숨겨진 이야기를 7가지 장면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새벽 2시부터 시작되는 수락안의 긴장된 하루
12첩 반상에 담긴 정치적 메시지와 생존 전략, 평생을 궁궐에 바친 수락한 나인들의 헌신과 희생, 전국에서 모인 진상품과 그것을 마련하기 위한 백성들의 고통, 침묵 속에 진행된 왕의 식사 의식과 엄격한 규칙들, 수락안을 둘러싼 독살 시도와 권력 다툼의 음모들, 그리고 오늘날까지 이어진 궁중 음식의 유산과 철학. 이 7가지 이야기는 단순한 음식의 역사가 아니라 권력과 생존, 헌신과 희생, 화려함과 비극이 교차하는 인간의 역사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조선 궁궐의 화려한 음식 문화는 사실 수많은 이들의 긴장과 두려움 그리고 목숨을 건 노력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자유롭게 음식을 선택하고 편안하게 식사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 역사를 통해 깊이 깨닫게 됩니다. 조선 궁중 음식이 남긴 진정한 유산은 단순히 맛있는 요리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균형을 추구하는 지혜, 자연의 계절성을 존중하는 태도, 발효를 통해 시간과 인내의 가치를 배우는 과정, 그리고 한 끼 식사에도 정성을 다하는 마음가짐입니다. 이 4가지 가치는 오늘날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이기도 합니다. 빠르고 편리한 것만을 추구하는 현대 사회에서 조선 궁중 음식의 정신은 우리에게 다시 생각할 기회를 줍니다.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인간, 과거와 현재, 나와 타인을 연결하는 고리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장면이 가장 마음에 남으셨나요? 새벽부터 목숨을 걸고 일했던 수락한 상궁들의 모습이었나요? 아니면 자신이 먹을 쌀을 줄여가며 진상품을 마련해야 했던 백성들의 고통이었나요? 혹은 매 끼니마다 독살의 두려움 속에서 식사해야 했던 왕들의 외로움이었나요? 어떤 장면이든 그 속에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역사는 과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오늘 어떻게 살고 있는가? 당신이 누리는 것들 뒤에 누구의 노력이 있는가? 당신은 그것을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 조선 궁궐 수락관의 이야기는 이제 여러분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단순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의미를 찾고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식사를 하실 때 잠시 생각해 보세요. 이 음식을 만들기 위해 누가 노력했는지, 이 재료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그리고 내가 이 음식을 편안하게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운인지를 말입니다. 조선시대 수락한 나인들처럼 목숨을 걸 필요는 없지만 그들이 보여준 정성과 책임감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한 가치입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한 끼를 대접하고 서로의 노력을 존중하며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조선 궁중 음식의 정신을 현대에 되살리는 길이 아닐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이야기 중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나 조선 궁궐 음식 문화에 대해 더 알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관점과 질문이 이 역사를 더욱 풍성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의미 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 주세요. 역사는 함께 나눌 때 더 큰 울림을 만듭니다. 긴 시간 함께 걸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선 궁궐 수락관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울림이 되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역사의 숨결을 함께 느끼러 가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식탁이 따뜻한 정성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